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분위기로 오늘 공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사람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코멘트를 주셨었는데요.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품을 광고하고 최대한 이름을 알리려고 나오는 자리인데 저기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없다. 올 한 해 단 하나의 보안 프로젝트만 수행해야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차세대 보안 비전 굉장히 주제가 많거든요. 클라우드도 있고 랜섬웨어도 있고 OT 보안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안 필요한 보안 분야는 없다 보니까 분명히 저 중에서 보안관리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우리가 보안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하면 어떤 거를 판매해야 좋을지 우리가 보안을 도입하는 고객사라면 어떤 것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항상 발표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좀 고민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 자리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관객 입장에서 청중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있다 보면은 사실 제일 괴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강사분이 연단에 서 계시는 분이 뭔가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막 광고하고 계시고 홍보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약간 난해하거나 좀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혼자만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막 남용을 해서 좀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좀 발표하는 사람이 좀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했다, 조금 내용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내용은 오늘 완전히 이 주제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차 검증해보는 시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되는 내용이 뭘까?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 어디일까를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올 한 해 2023년과 2024년 초까지 정보 보안 업계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회가 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제조업과 공공사업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왜 1등이 될 수가 있지? 라고 좀 의외였었는데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제조, 자동차 제조, 선박 제조 이 모든 제조업이 다 제조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2023년도, 2024년도 그 미래까지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보면은 글로벌 해킹 조직이 한국에서 왕성하게 해킹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들, 사람이 수동으로 제어하던 시스템들이 다 이제 자동화가 되고 원격 조정이 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을 왜 조사했느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우리가 보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그 운영기술, 즉 OT, ICS 보안이 있는데요. OT, ICS 보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OT, ICS가 정확하게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만약에 바로 뭔지 알겠다라고 맞추신 분이 있으면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요. 저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정답을 좀 공개하자면 저 형광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네, 옛날 시골집이나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사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서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어 기술에 대해서 제일 쉽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고자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조절하거나 제어할 수 있으면은 제어 기술이 됩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은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저 똑딱이를 통해서, 저 스위치를 통해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전등 제어 시스템, 조명 제어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술이 저랬다라고 하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동일하게 전등을 내용으로 이미지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이제는 원격에서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정밀 제어가 가능해지면서 조명의 색깔을 바꾸거나 조명의 밝기를 바꾸거나 이렇게 좀 더 정밀하게 혹은 또 이제 특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자동 제어까지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제어 기술, 즉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운영 기술은 어떤 거냐? OT,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방에서 우리가 언제 불을 켜고 언제 불을 끄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잘 때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요. 잘 때 불을 끄고 또 아침에 기상을 하면은 불을 켜고 이렇게 내 목적에 맞게끔 내 니즈나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어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운영 기술이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일반적으로 내 방에 있는 조명을 운영하는 기술, OT 기술이라고 보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제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산업용 제어 시스템, 이제 I까지 붙어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ICS는 어떤 내용일까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직관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봤는데요. 가장 쉬운 표현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산업용 제어 시스템입니다. 제가 넣은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이 1969년도에 우주 왕복선으로 쐈었던 아폴로 11호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재사용 가능한 스페이스 X의 로켓 드래곤2의 구동석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뭘 제어를 하는 거냐? 왼쪽에서 보시면은 저런 스위치나 버튼들, 게이지들을 통해서 추진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요. 방향을 제어할 수도 있고 궤도에 오른 다음에 미션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현대로 오게 되면 저런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흩어놓지 않고 공간에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모아놓고 디지털화 시켜서 저런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종사들이라든지 엔지니어들, 관계자분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저렇게 지금 파란색 화면으로 나와 있는 블루 스크린, 저 파란색 화면인데요. 저렇게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HMI, Human Machine Interface라고 해서 HM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를 찾을 게 아니라 제어 시스템을 어디에서 안 쓰고 있을까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이 다 제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이걸 안 쓰는 회사가 없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운영기술, OT 기술과 제어 시스템, 산업용 제어 시스템은 이미 모든 산업 분야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어 시스템들이 널리 퍼져 있고 모든 분야, 모든 산업군에서 다 쓰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딱 두 가지,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버그를 일으키게 되거나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명 제어 시스템이 잘못돼서 지금 여기 조명이 다 꺼진다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를 제어하고 있는 이 리모컨이 잘못돼서 제 컴퓨터를 끈다거나 하면은 지금 아마 제 PT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력 분야라든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디지털화돼서 소프트웨어상이라든지 자동화되고 원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해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 공격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테러 활동을 사이버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고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2021년도, 2년도, 3년도까지 발생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미디어에 가장 크게 기사가 났었던 사고 내용들만 모아본 건데요. 여기서 주목을 하실 게
제어 시스템들이 이렇게 취약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제어 시스템 보안 분야에 대한 사고는 특히 정보 보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보 보안 분야가 어디가 대상이 될까 생각해보면 금융보안이라든지 뭐 전자상거래 분야까지만 됐었지만 제어 시스템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 쓰고 있는 산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산업군이 다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류 가공업체, 화학사, 정유사, 컴퓨터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사까지 전부 다 공격 타겟이 될 수 있거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혼자 이상행동을 벌여서 시스템 가동이 정지됐다라고 했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협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당연하고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첫 번째로 제어 시스템 보안 분야에서의 사고의 특징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게 제어 PC들이 장악을 당해서 만약에 수문이 갑자기 열렸다거나 혹은 오염물질이 갑자기 하천이나 강으로 무단으로 방류가 되거나 혹은 독가스나 필터를 거쳐야 되는 악성 가스들이 그냥 한 번에 공기 중으로 누출되거나 하게 되면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어 시스템 보안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파트는 정보보안 사고, 사이버 보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제어 PC라든지 제어 설계 중에 안전 개장 시스템 혹은 안전 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안전 시스템들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던 로봇들, 통제 장치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인명피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과 자동차 주행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이 켜진다거나 철도 제어 시스템에서 철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제어 신호를 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물리적인 파괴 행위, 인명피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비유로 드는 표현이 IT 보안 분야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보안 뉴스나 전자신문에 나오겠지만 OT, ICS 분야에서 해킹 사고나 버그가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방송 3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널리 퍼져 있는데 그리고 또 취약하다라고 하면 왜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내용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의 제어 시스템이 뭐가 있고 이걸 보호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올려보면 좀 막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듣고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보안 전문가분들, OT, ICS 전문가분들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이유가 좀 뷰가 다를 수도 있고 퍼스펙티브나 경험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제어 시스템 운영사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설비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는 만약에 제어 시스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보안 사고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막을 수 있는지를 보안 방법론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OT, ICS 보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보안 속도를 갖고 있고 어떤 취약점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도 만약에 여기선 생산팀이라고 했지만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현업 부서들은 다 생산팀으로 좀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니즈도 적기도 하고 보안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보안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보안팀 같은 경우에도 제어 설비들, 생산 자동화 로봇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너리지가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OT, ICS 분야에서 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협업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OT, ICS 분야뿐만이 아니라 융합보안이라고 프로젝트 명이 붙은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이런 문제를 같이 갖고 있을 텐데요. 보안의 효율을 누려야 되는, 즉 보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밀 사항들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내용들, 즉 지금 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제품이 어떤 프로세스대로 제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출이 될까봐 이런 보안 솔루션을 달거나 혹시라도 보안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될까봐 이런 거를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고요.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컨설팅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좀 불충분하게 받게 되면은 좀 양질의 프로젝트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기 때문에 보안을 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제조 단가를 낮기를 맞추고 이런 내용이 더 업무 우선순위에 높기 때문에 보안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보안팀 같은 경우에도 IT 보안으로 이미 바쁘거나 혹은 최근에 OT 보안까지 업무 커버리지를 넓혀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OT 보안 쪽에서 탐지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이 꺼졌다 혹은 이상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복잡성이 IT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다라는 데 있는데, 우선 어떤 내용을 탐지를 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무언가가 분명히 보이고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보이지만 이 기존의 IT 관리 솔루션, IT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 내용을 관리하거나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도입되어 있는 제조사라든지 같은 제조사라 할지라도 제품이라든지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다르고 협력업체나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기관, 담당자 이런 내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현황 파악을 하거나 실사를 하거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시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별 중요도도 다 다르고 특히 시스템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갑자기 이상의 행동을 벌이게 될지, 어디까지 우리가 해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붙였을 때 솔루션을 붙인 것만으로도 설비가 이상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솔루션 붙이기 어려울 텐데, 솔루션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민감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용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석 솔루션들이 산업용 프로토콜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들이 OT 영역에서 잘 활용이 못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도 알았고 왜 어려운지도 분명히 알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선진 사례, 권고사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합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거의 예외사항 없이 두 가지 사항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운전 중인, 지금 가동 상태에 들어가 있는 설비와 시설, 장비, 로봇들의 운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특수한 프로토콜들, 산업용 장비들끼리 하는 특수한 통신들도 포함돼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솔루션이 같이 저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이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가시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뭐가 있는지, 위험한 내용은 없는지, 있다라고 생각한 건 확실하게 있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확실하게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구성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는데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한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이라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 대역을 정확하게 가시화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가시화가 되고 나면 포함되어 있는 자산들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확실하게 계속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지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지성입니다. 아마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아마 설명을 주셨을 텐데요. 스렛 인텔리전스라고 알려져 있는 공동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안 업체들과 보안 전문가들,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체들이 각자 취약점이라든지 뭐 악성 도메인이라든지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해내게 되면은 그 정보를 미리 약속해놓은 규정대로 한 군데에 모아서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의 고객사 혹은 우리의 장비에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우리가 설치해놓은 장비가 어떤 고객사의 제어 네트워크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그 내용이 탐지되는 내용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정 제어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혹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행동이나 공격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탐지를 하게 되면 매우 신뢰도 높은 확률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많이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많이 도출이 되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폐쇄적인 폐쇄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부 인터넷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제어 네트워크로 설비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내에 있는 다른 망, 즉 보안 레벨이 다른 사내의 망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검색 엔진들, 대표적으로는 구글이나 쇼단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었을 때도 그 내용에는 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어느 부분이 새고 있는지, 네트워크 분할이 이미 잘 되어 있다, 네트워크 뭐 망분리, 일방향 통신 이런 게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실제로 높은 확률로 바이러스를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악성 코드라든지 특히 랜섬웨어가 만약에 랜섬웨어가 어느 회사를 감염시키게 되면 곧바로 디스크를 뭐 암호화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트워크 테이블을 보고 있다가 최대한 많이 확산시켜서 이제 그 희생자, 피해자가 랜섬웨어를 감지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일순간에 전부 다 디스크를 최대한 다 암호화시켜가지고 한 번에 이제 피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퍼지고 있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웰타임, 즉 바이러스나 멀웨어의 거주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네트워크에 멀리셔스한, 즉 악성적인 뭐 소프트웨어나 파일들, 코드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탐지해낼 수 있게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잘못된 퍼시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교차해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그 설비에 한해서는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프로토콜도 사실 오픈소스 중에 유명한 걸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 산업용 프로토콜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몇 대의 노드들이 누구랑 통신을 하고 있는지, 언제 통신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특정 이렇게 시그니처나 룰 설정해 놓은 거에 탐지가 되더라도 그 내용을 실제 담당자들이나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게끔 경고 체계를 구축해 놓는 데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망이 우리의 표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표준안, 권고안이라고 해서요, 허듀 모델이라고 역할별로 분류해서 계층별로 제어 네트워크를 나눠놓을 것을 이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대부분의 회사가 저런 식으로 이제 설비 네트워크를 나눠놓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저 설비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는 수많은 유지보수 작업들, 그 다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이나 새로운 장비를 이렇게 도입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POC 작업, POV 작업 이렇게 되면서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알 수 없는 접속 장치들,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붙게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남아있는 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장비들, 그 다음에 어렴풋이 이렇게 IP라든지 맥 주소, 담당자는 찍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노드들이 굉장히 핵심 제어 네트워크에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이제 서서히 떼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 좋은 첫 단추다라고 봤었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참조할 만한 체크리스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OT-ICS 보완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A가 되었는가, B가 되었는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선진 사례 혹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제어 시스템 항목이 따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섹터마다 전기 산업군, 화학 산업군, 그 산업군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혹은 대별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저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방식은 저 내용을 만약에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런 모든 표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게 됐을 때 저 지금 장표에서 보고 계시는 6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제안, 권고안, 컴플라이언스 항목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OT 모니터링, 그 다음에 탐지 부분으로 대부분 다 커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해서 만족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 핵심 제어에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패스 월페이 포인트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세분화, 단방향 통신 장치나 네트워크 망분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게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세분화의 추후 계속 팔로우 과제가 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위험 인텔리전스, 한 번 도입된 그 위험 인텔리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최신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킹 사고를 안 당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트렌드가 해킹 사고를 안 당한다는 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 혹은 하나 두 개 정도가 다운이 되더라도 우리 비즈니스는 계속 연속성 있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스냅샷을 떠나서 바로 그 내용대로 복구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포인트에서 페일리어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될지 바로바로 알 수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사안별로 어떤 게 도입되어 있고 어떤 취약점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한 번에 다 수집해 놓고 점진적으로 로드맵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제조사 선택과 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조사를 보는 것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서 불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맥 주소까지만 보게 되면 앞에 제조사를 보고 이게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다, 혹은 우리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데 ZT라든지 화웨이 같은 장비가 혹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있게 되면 안전한 제조사, 혹은 윈도우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윈도우 XP가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지, 혹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하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안전한 제조사 선택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만약에 좀 흐름을 놓치셔서 좀 오늘 제 발표를 놓치셨더라도 지금 이 세 문장만 보시면은 핵심 내용은 다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